네.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제는 오해의 이해. 아니 우리 오해도 없는데. 네, 한번 좀 보시죠. 이게 목차예요. 첫 번째부터 오해를 이해하고 갈 겁니다. 플랫폼이란 무엇인가를 볼 거고, 프론트엔드의 탄생 배경과 프론트엔드의 개발 환경, 그리고 현재 프론트엔드 스택 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리액트의 특징, 리덕스에서 모백스로의 전환, 엔코드에서 사용되는 리액트, 그리고 지금 모백스로 돼 있어요? 예, 모백스로 전환 중에 있어요. 아, 중에 있어요? 예. 산타모니카 비치 같은 프로젝트는 아예 모백스로 시작이 됐고, 산타모니카는 리덕스하고 모백스가 혼용되어 있고요. 마션도 혼용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PC 마션을 만들면 모백스로 만들게요? 맞습니다. 네. 해서 다음 세미나인 핸즈온에서는 실습 자료로 몹X를 기반으로 한 실습 자료들이 배치될 겁니다. 네. 그럼 그때는 같이 라이브 코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라이브 코딩을 할지 아니면 제가 먼저 실습 자료를 만들어 놓고, 네, 라이브 코딩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회 2회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백엔드, 인프라, 모바일, 이게 다 개발자 직군입니다. 프론트엔드가 개발자 직군으로 이해돼야 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라고 스스로 칭하거나 우리가 인식할 때 맞아, 저 사람은 백엔드 개발자야 라고 하는 인식 정도를 프론트엔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줘야 된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라고 하는 것만큼 프론트엔드 개발자 라고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 이유는 백엔드나 인프라나 모바일처럼 프론트엔드도 하나의 테크 스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 슬라이드에서처럼 백엔드와 인프라와 모바일 그리고 프론트엔드 이런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백엔드 플랫폼, 안드로이드 플랫폼. 플랫폼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건데, 간단하게는 개발자적인 시각에서는 소스 코드가 돌아가는 곳이다. 소스 코드가 돌아가는 곳인데, 어떤 소스 코드가 돌아가는가에 따라서 플랫폼이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접근을 했어요. 자, 안드로이드 자바죠. 네, 헬로 월드 그리팅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아이폰 스위프트죠. 이 소스 코드는 어디서 본 코드가? 네, 바로 그 코드일 겁니다. 사실은 뭐 김밥 만들기 그거 갖고 올까 하다가 너무 과해서 이 정도만 가지고 왔고요. 브라우저는 이런 코드가 돌아갑니다. 네, 이게 지금 언뜻 봐서는 HTML 마크업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리액트 코드인 겁니다. 네, 브라우저도 소스 코드가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봐줘야 한다. 이게 진정한 선언형 코드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리액트는 뷰 플랫폼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쪽에 살짝 나와 있지만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서, 네, 비즈니스 로직은 다른 쪽에 빠져 있고요. 그러면 이 프론트엔드가 탄생된 배경이 무엇인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젠 너무 식상해져 버린 아이폰의 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출시부터, 그럼 도대체 아이폰이 출시됐는데 왜 프론트엔드가 나오게 되었는가? RESTful API라고 쓰고 JSON 인터페이스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때부터 그 전에 그 아이폰 나오기 이전에는 거의 웹 서비스라고 하면은
브라우저 서비스였어요. 거의 모든 것이. 네. 그래서 그때 뭐 클라이언트라고 불리는 거는 게임 쪽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서비스들이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땐 jQuery만으로도 백엔드 개발자가 웹브라우저에 돌아가는 뷰 소스 코드를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폰발 시대가 이제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클라이언트의 기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아이폰, 브라우저,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 다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엔드에서는 데이터만 전달해주고 비즈니스 로직 처리만 해주고 각 클라이언트 기기들은 전달받은 데이터를 통해서 화면을 만들어내는 서비스 전체 아키텍처로 봐서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 중심에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존재하고 이걸 우린 RESTful API라고 부르긴 하죠.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왜? 그전에는 jQuery를 사용할 때는 백엔드 개발자가 막 백엔드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고 난 후에 그리고 뷰를 만들거나 아니면 한 화면을 만들면서 백엔드를 같이 개발을 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백엔드 개발자는 백엔드 쪽 소스만 개발을 하고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안드로이드만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업이 일어납니다. 분업이 일어나면서 프론트엔드에서도 jQuery를 쓰지 않고 리액트나 앵귤러나 Vue.js 같은 독립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부를게요. 독립적인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브라우저 플랫폼에 돌아가는 클라이언트를 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퍼포먼스가 차이가 난다. 사실 퍼포먼스의 차이는 개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그 jQuery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jQuery inner HTML 함수로도 JSON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화면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페이지가 50개 이상인 경우 jQuery만으로 할 수 있을까? 할 수도 있죠. 제가 이 게임을 봉어와 함께 jQuery inner HTML로 무려 안드로이드 하이브리드 앱 게임으로 제작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분이서 만드셨다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굉장히 뭐랄까 소스 코드 관리도 어렵고 네,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프론트엔드가 독립적으로 분업이 됐을 때 퀄리티의 차이를 느꼈는데 퍼포먼스가 증가되면 리팩토링의 시간이 분배가 됩니다. 개발자에게. 그 리팩토링의 시간이라 함은 애초에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설계라는 것을 하고 시작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전에는 백엔드 소스 코드에 딸려있는 그냥 백엔드 개발자가 자연히 화면까지 만들어내는 의식의 흐름에서는 백엔드는 설계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JSP를 만들 땐 설계한다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프론트엔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프론트엔드만의 설계, 안드로이드만의 설계가 존재하듯이 프론트엔드만의 프로젝트 설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퀄리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브라우저가 그 렌더링이라고 하는 본연의 그 기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이 프론트엔드가 탄생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더 깊이 있게는 Node.js가 나오면서 프론트엔드 테크 스택이
독립적이 되었다. 그로 인해 이 프론트엔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봤는데, 바벨이라 불리는 트랜스파일러, 그리고 웹팩이라고 말하는 번들러, 그리고 각 테크스택마다 존재하는 패키지 매니저들이 있죠. 자바에서는 그레이들, 그리고 코코아팝, 이런 것들처럼 노드에도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해서 npm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CRA라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스켈레톤 프로젝트 아니면 보일러플레이트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모듈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트랜스파일러는 뭐예요? 예, 다음 장에 나옵니다. 트랜스파일러가 뭐냐? 바벨탑 사건. 그 이전엔 인류가 다른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같은 언어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신에게 도전해서 신이 너희들 이제 각각 다른 언어를 쓰도록 해라 해서 아마 이름이 바벨이라고 지어지지 않았을까, 이 트랜스파일러가. 트랜스파일러는 무엇이냐면 i6, i7 이하 브라우저들, 그런 브라우저는 에크마스크립트라는 재단 같은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표준을 제정하는 협업체라고 해야 되나? W3C 같은 업체인데, 그쪽에서 제정하는 자바스크립트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에크마스크립트 5라고 부르는 ES5 이하의 버전이 돌아가는 브라우저들에게 ES6로 우리가 개발을 하면 그 ES6의 소스 코드를 ES5로 변환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파일러고요. ES6 혹은 ES201호 이렇게 불리는데, ES6가 6번째 표준 제정이고 현재는 ES7이 있고 아마 2년 주기로 표준이 제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최종 버전이 ES7이 현재 최신 버전이고, 2017 올해가 2019년이니까 2년 주기라면은 이제 2019 버전이 나올 테고. 근데 널리 사용되는 건 ES6다? 네, 그래서 제가 저기 가로 안에 플러스로 나온 건 ES6 이후 버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ES6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개발할 수 있게 많이 변해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ES6 혹은 ES201호라고 부르는 건 모던 자바스크립트다, 혹은 자바 8 이상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웹팩은 번들러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npm이라고 있잖아요. 저 패키지 매니저가 내가 노드 모듈이라고 불리는 모듈을 하나 다운을 받아요. 그래서 이미지 로더를 하나 다운을 받았다. 그러면 이미지 로더가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의존성이 있겠죠, 그 모듈도. 그러면 그 모듈이 가진 의존성에 가진 의존성까지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실 이 망아지가 이렇게 앞으로 갈 수가 없죠. 왜냐면 너무 무거우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미지 로드만 필요한 건데 이만큼이 있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배포해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 해서 나온 게 웹팩이라는 번들러입니다. 그래서 이 번들러의 하는 역할은, 이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향후에 더 자세히 알 수 있지만, 내가 사용하는 소스 코드만 뽑아서 번들링 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npm을 쓰고 있는 모던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는 웹팩은 필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것만 뽑아주는 거예요? 네, 사용하는 것만 쫙 뽑아가지고 미니파이드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번들링을 해주는 모듈입니다. 모듈을 갖고 왔는데 내가
실제로 코드에서 호출 안 하면 걔는 빠지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겁니다. 이게 올해인가 작년인가 아마 웹팩 4 버전이 나와 있고 V4 많이 쓰이는 건 웹팩 3 버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CRA는 Create React 앱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 트랜스 파일 번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관례적인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들링을 하기 위한 설정 파일 자체를 공부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예. 저게 이렇게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작동시키기 위한 설정 파일이 존재하는데 이거 공부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냥 이미지 로더만 브라우저에 띄우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라 라고 그 리액트 진영에 있는 유명한 개발자가 만들어낸 툴입니다. 그래서 Create React 앱 한 칸 띄고 My 앱이라고 치면 My 앱이라는 폴더 안에 우리의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을 시켜주죠. 거기서 이제 노드 스타트 치면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와 함께 개발 환경까지 설정까지 끝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물론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많은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선 우리가 번들링을 하기 위한 설정 파일을 또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데 그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한 건 제가 나중에 핸즈온을 할 때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엔코드에서 CRA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 웹팩 번들을 하기 위한 컴피그 파일을 직접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나 우리가 직접 제작한 거나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왜 우리도 일반적인 범주 안에 있다라는 거죠. 너무 뭐 크게 다르게 쓰는 건 이제 별도의 커스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서 기본 프로젝트는 CRA로 생성을 하고 커스텀을 하는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엔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프론트엔드 테크 스택인 리액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액트는 컴포넌트 생명주기라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 API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원웨이 데이터 바인딩을 합니다. 리액트는 애초에 이제는 이런 얘기는 잘 나오진 않는데 리액트는 애초에 뷰만 담당하는 라이브러리다 라고 페이스북에서 리액트 정의를 해준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데이터 바인딩을 원웨이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아주 주요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리액트가 확대되기 이전에는 앵귤러 1이 있었는데 앵귤러 1이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앵귤러 1은 2way 바인딩이에요. 2way 바인딩과 1way 바인딩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2way 바인딩은 누구나 데이터를 바꿀 수 있다. 1way 바인딩은 누구도 데이터를 바꿀 수 없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리액트의 생명 주기는 컴포넌트가 생성되고 소멸될 때까지 호출되는 함수. 자, 여기서 컴포넌트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액티비티와 아주 유사한 개념이고요. 그 컴포넌트 단위별로 언제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어런트 컴포넌트, 차일드 컴포넌트 이런 이야기들이 리액트 사이드에서는 항상 이야기가 되고요. 생명주기라는 건 결국 라이프 사이클 API입니다. 컴포넌트가 생성됐을 땐 어떤 함수가 먼저 호출되는가, 그리고 컴포넌트의 데이터가 변경됐을 땐 어떤 API를 통해서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이 제가 직접 작성하려다가 좋은 링크가 있기 때문에 링크로 대체합니다. 이거는 직접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바인딩. 데이터 바인딩은
이해를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개발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리액트에는 두 가지 데이터 타입이 존재해요. 스테이트와 프롭스. 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상태라 하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 페어런트라고 나와 있는 이 박스가 자기의 스테이트를 차일드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차일드는 페런트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를 프롭스로 받아요. 프롭스는 대충 느낌은 프로퍼티즈의 줄임말이라는 건 아시겠죠? 프로퍼티즈인데, 그러면 이 차일드 컴포넌트를 페어런트가 생성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여러 개의 스테이트 중에 하나를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차일드는 페어런트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프랍스라는 객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랍스는 이뮤터블이고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제이슨 스트럭처는 네스티드하게 데이터가 내려가죠. 무슨 그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제이슨 안에 오브젝트가 있고 오브젝트 필드 안에 다시 리스트가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그래서 페어런트는 전체 그 루트라고 보거나 루트의 리스트 객체라고 보고 그 중에 그 오브젝트 데이터를 차일드로 하나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일드가 자기가 전달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럼 차일드도 스테이트를 갖고 있어요? 있습니다. 컴포넌트들을 해서 그 리액트에서는 스테이트 풀 컴포넌트랑 스테이트 리스 컴포넌트가 존재해요.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겠다면 스테이트 리스 컴포넌트를 개발자가 생성을 하는 거고, 이 컴포넌트는 스테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스테이트 풀 컴포넌트를 제작을 합니다. 스테이트 리스도 프롭스는 가지고 있겠네요. 그럼요. 스테이트 리스는 무조건 프랍스만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 차일드가 이 페어런트로 이벤트를 전달한다라는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벤트 핸들러도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차일드가 결국에는 최끝단에 있는 화면의 최끝단에 보여지는 컴포넌트는 차일드 컴포넌트일 테니 사용자의 이벤트를 수신하는 것도 차일드 컴포넌트겠죠. 네. 그래서 그 차일드가 이 사용자로부터 인식한 이벤트를 페어런트로 전달을 하고 페어런트가 이벤트를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네. 혹시 여기선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여기 차일드가 이벤트를 페런트로 보내면 네. 차일드는 페런트의 인스턴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인스턴스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벤트는 어떤 형식으로 보내요? 핸들러 형식으로. 그 스위프트에서는 그러면 델리게이트 패턴인가? 그러면 네. 그 델리게이트처럼. 그러면은 페런트가 이걸 네. 통해서 이벤트 줘라라고 이렇게 차일드한테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할까는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페이스북의 리액트 정의를 다시 보면 됩니다. 네. 리액트는 뷰 라이브러리다 라고 하면 뷰만 전담을 하겠다, 그럼 보여지는 것만 전담을 할 건데, 데이터는 또 원웨이 바인딩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아니면 그 렌더러의 주요 코어 기능을 보면은 스테이트 혹은 프랍스 데이터가 변경하면 리렌더링이 됩니다.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0번째 줄부터.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작업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느리지 않을까?
맞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리액트를 안 쓴다라는 뭐 블라블라 같은 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버추얼 돔이라는 가상의 돔 객체를 만들어서 실제 브라우저에 보여지는 물리 돔을 직접 핸들링하지 않고 메모리에 있는 값을 수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속도에서는 프롭스가 변경이 되면 네. 차일드가 새로 생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일드가 변경되는 거예요? 변경되는 거죠. 다시 그려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근데 다시 그려진다라는 게 말 그대로 다시 그려지면 그려지는 시간과 비용이 비쌀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시 그려지는 건 버추얼 돔만 다시 그려져요. 그래서 버추얼 돔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그립니다. 그럼 그 전에 존재했던 물리적인 이 돔의 객체를 비교하죠. 그래서 변경된 부분만 주입을 시키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리렌더링을 메모리에서만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라는 것이 리액트의 출발인 거죠. 이 정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뮤터블이고 프랍스는 이뮤터블입니다. 이제 그 리액트를 보다 보면은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간단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50개 이상의 화면이 있다. 그럼 그 50개의 화면이 플랫하게 존재하는가? 그냥 모든 저 차일드의 레벨처럼 50개 화면이 존재한다면 뭐 데이터 처리 그냥 필요 없겠죠. 그냥 맨 페어런트 같은 그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모듈 하나 만들어 두고 모든 화면들이 그냥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데이터의 구조가 네스티드한 것만큼 화면의 구조도 네스티드하게 돌아가죠. 액티비티 안에 뭐 액티비티가 있거나 액티비티 위에 액티비티가 존재하는데 그 액티비티를 이루고 있는 뷰 컴포넌트들 리스트 뷰, 뭐 버튼 뷰 이런 것들이 중첩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원웨이 바인딩인데 더구나 이뮤터블인데 변경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처리돼야 하는가가 리덕스와 모백스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요. 리덕스는 너무 유명하죠. 뭐 플럭스 패턴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스토어라는 하나의 큰 데이터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스토어는 리듀서라고 불리는 데이터 핸들러에서만 변경이 가능하고 그 리듀서에서 변경된 데이터는 액션이라 불리는 디스패처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해서 변경된 데이터가 액션에 실려서 전파가 되면 그 액션을 수신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프랍스로 데이터를 받는 거죠. 그게 리덕스다. 그리고 몹X는 간편하게는 옵저버 패턴이다. 그냥 몹X도 데이터 스토어 아니면 데이터 핸들링도 할 수 있는 일종의 모바일 사이드에서 MVVM의 VM 뷰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스프링 백엔드에서 보면은 서비스 레이어의 역할을 하는 몹X라는 애가 존재하고요. 몹X가 가지고 있는 건 데이터와 데이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액션이라 불리는 함수로 간단하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리덕스하고 모백스하고 서로 대치되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서로 대응되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레벨. 그러면 리덕스하고 리액트는 무슨 관계예요? 사실 관계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몹X도 리액트하는 관계는 없어요. 독립적인 모듈이에요. 그냥 플럭스 패턴을 리덕스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이 플럭스라고 불리는 플럭스 패턴이지만 플럭스라고 불리는 모듈이 있어요 또. 근데 그것보다 사용하기 편하게 나온 게 리덕스인 거고. 왜 사용하기 편하냐? 리덕스는 이 플럭스 패턴을 계승했기 때문에 큰 스토어 하나를 갖고 있지만 스토어 안에 스토어가 있어서 그 안에 스토어만 내가 수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플럭스는 저도 사용해 보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플럭스는 이렇게 네스티드나 그 구조화된 데이터 스토어를 가질 수가 없다. 로 알고 있어서 리덕스가 각광받게 됐던 거고. 그럼 도대체 모백스는 왜 해야 되는가? 일단 플럭스 패턴과 옵저버 패턴을 좀 아시면 대충 감은 오실 거예요. 옵저버 패턴은 일단 편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핸즈온 세션을 저 리덕스를 먼저 하고 모백스로 갈까 했는데 굳이 쓰지도 않을 거고 우리 회사에서는. 그리고 굳이 가시밭길을 가야 할까? 꽃길이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리덕스 세션은 핸즈온에서 뺐고요. 크게 이렇게 나뉘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백스를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엔코드에서 2년가량 프론트엔드 사이드 개발을 하면서 리덕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리덕스도 리덕스를 활용한 모듈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액션 디스패처로 할 수 있는 썬크라고 불리는 걸 사용을 했었고, 그냥 리덕스만 사용을 했었고, 리덕스와 액션 디스패처인 뭐 썬크라 불리는 모듈만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엔 그 리덕스 사가라고 불리는 걸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엔 리덕스 옵저버블이 있습니다. 제가 리덕스 옵저버블까지 갔다가 모백스를 접하고 나서 이건 다 삽질이었다. 그럼 리덕스 옵저버블이랑 모백스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옵저버블이 있기 때문에 옵저버 패턴이지 않겠냐. 맞습니다. 옵저버 패턴은 맞는데 그 데이터 앞에 리덕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옵저버가 더 우선시 된 모드였다면 옵저버 리덕스였겠죠. 근데 리덕스 옵저버블이기 때문에 얘가 제공해주는 액션은 옵저빙과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런데 어쨌든 데이터 핸들링은 리덕스라서 액션의 디스패치, 뷰 컴포넌트에서 이 리덕스 모듈로의 액션 디스패치 과정이라든지 이 장황한 처리들이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의미가 없는 소스 코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해서 너무 간편한 모백스로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리덕스를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 모백스 할 건데 리덕스 할 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은 했는데, 알고 넘어가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도 리덕스 혹은 플럭스 패턴은 업계라고 부르기보다는 개발 쪽 전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스테이트 머신 패턴이라고 불러도 될까? 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이런 거다. 스테이트 머신의 메커니즘은 이런 식일 것이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나오지? 마우스가? 아까 나오다 안 나오다 하네요. 잠시. 마우스 커서? 네. 어떻게 해야 할까? 여튼 맨 하단에 있는 유저가 이 뷰 리액트 컴포넌트에 버튼을 눌렀다. 목록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목록 가져오기 버튼이라는 이벤트를 수신하는 액션이 있고, 그 액션을 디스패치해주는 애가 디스패처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보내고 액션을 발생시키고 데이터를 받아서 노티파이즈, 마지막에 리덕스 스토어가 노티파이즈에서 뷰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구조다. 리덕스는 정도로 넘어가시고, 자, 모백스는 옵저버 패턴과 같이 되게 유사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옵저버블 나왔다. 옵저버블이 제일 좌측 상단에 보이는 스토어가 옵저버블이고, 옵저버블 안에 스토어는 그냥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들, 데이터가 모여있는 곳이고, 그 데이터를 옵저버블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컨테이너, 여기선 컨테이너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리액트 위에서 모백스를 쓰기 때문에 이 리액트 모백스이기 때문에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옵저버가 돼요. 컴포넌트가 내가 옵저버가 돼서 스토어의 데이터를 옵저빙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옵저버가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사용자 이벤트를 수신하겠죠. 그러면 데이터의 변경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때 모백스가 제공해주는 액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함수예요. 그냥 데이터 핸들러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컨테이너, 이 컴포넌트가 스토어 안에 있는 액션 함수를 콜하면 이 모백스 모듈에서 데이터를 변경하고 옵저빙하고 있는 곳에 노티파이를 해주겠죠. 퍼블리시를 해주겠죠.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사실 리액트는. 왜냐? 리렌더링이 일어나야지만 데이터가 변경되고, 변경된 부분만 버추얼 돔에서부터 물리 돔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제일 처음에 리액트에 대해 제일 처음 설명드렸던 라이프 사이클 API에 보면은 포스 업데이트라는 API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 모백스가 자기 옵저버블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포스 업데이트를 한번 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저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될 수 있도록 작업이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봐도 간편한 거죠. 포스 하면 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안 좋다? 포스 이름이 이거 어감상. 아, 포스라서. 근데 더 뭐 어쨌든 깊이 있는 거는 저도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옵저버블은 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컨테이너가 네. 자기 차일드들에 대해서 옵저버블이 될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고, 이 페어런트가 옵저버예요. 차일드가 옵저버인가? 차일드도 옵저버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일드가 옵저버가 된다는 거는 페런트가 프랍스를 내려줄 때 옵저버블로서 내려주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네. 아닌 거냐? 그냥 아니면 옵저버블이란 큰 스토어가 있고 그거를 페런트나 차일드나 다 그걸 옵저빙하는 거야. 둘 다 가능해요. 네. 페어런트가 가지고 있는 옵저버블을 차일드한테 내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루트 스토어라고 말을 할게요. 큰 스토어. 그 루트 스토어를 페어런트도 옵저버 할 수 있고, 옵저빙 할 수 있고, 차일드도 옵저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즈온 세션 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죠.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리액트 모백스라는 모듈은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 중에 프로바이더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줘요. 기능을. 프로바이더, 그냥 직역을 하면 제공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스토어를 루트 컴포넌트,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는 루트 컴포넌트, 안드로이드라고 치면은 앱 어플리케이션, 스프링부트라고 하면은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 그걸 그 루트라고 부르잖아요. 그 프로그램의 시작점에 아예 스토어를 거기에 박아버려. 그러면 앱 밑에 불려지는 모든 컴포넌트들은 스토어를 옵저빙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네. 옵저빙 할 수 있는 구조고,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페어런트가 옵저버인데 차일드를 옵저버로 만들고 싶지 않다. 페어런트가 가진 스테이트만 활용을 하는 아주 작은 차일드일 것이다 라고 개발자가 판단하면 옵저버로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리액트 모백스를 사용을 하면 set 스테이트를 지양하는 구조예요. 그냥 스토어를 옵저버블 이 변수를 사용을 하고, 옵저버블 변수의 핸들링을 액션을 통해서 하고, set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말자 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차일드도 옵저버다.
의례적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화로는 페어런트가 옵저버라면 차일드도 옵저버를 해줘야 모백스를 통해서 성능 최적화가 일어난다 라고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엔코드에서 리액트는 프론트엔드 거의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관리자 툴인 산타모니카, 그리고 현재 열심히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산타모니카 비치, 그리고 앱에서도 사용 중인 검색 서비스, 검색 화면도 리액트를 사용 중이고, 추천이나 경매는 웹페이지 서버가 서버리스로 존재하는데, 그건 jQuery로 서비스 되고 있어요. 향후에 이것도 리액트를 활용을 해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를 사용하고 있고, 이전에 사용됐던 프로젝트도 모백스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백스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이다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 거고, 모백스를 강조했지만 사실 리액트부터 아는 게 순서겠죠. 그래서 그 리액트를 사용하기 위한 모백스로, 정확히는 리액트 모백스로 슈퍼마켓 구현하기를 핸즈온 세션으로 준비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안드로이드 씬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죠? 안드로이드에서? 네,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여튼 아이폰에서는 누구죠? 네, 곰튀김님이라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리액트에서도 우리나라의 벨로퍼트라는 벨로퍼트를, 네, 이분 꽤나 예전부터 계속 리액트 쪽 블로그를 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이분 블로그에 가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믿고 보시면 되고, 이 블로그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장 혹은 마지막 장에서 8장까지 있는 시리즈인데, 거기에 6, 7, 8, 6장부터 보시면 이 모백스로 슈퍼마켓 구현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걸 핸즈온 세션으로 하려고 하고, 이게 끝나면 이제 샘플링을 할 겁니다. 산타모니카의 주문 데이터, 주문 목업 데이터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 목업 데이터로 주문 목록을 몹X로 구현을 하는 거죠. 이것까지 다음 주 화요일이죠, 우리? 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왕 하는 김에 시간을 좀 투자할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프로덕션 레벨의 두 분이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핸즈온 세션을 조금 오랫동안 시간을 들이더라도 하루는 아예 빼더라도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슈퍼마켓 링크를 달아 두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대충 답을 미리 예습하고 올 필요가 있는 거. 예습하는 자세만큼 바람직한 학생이 또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직접 코딩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헬로월드 수준으로 핸즈온을 갈 거기 때문에 그냥 막 또 혼자 예습한다고 환경 구성하고 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환경 구성도 안 해요? 네네, 환경 구성도 그냥 노드 정도만 깔자. 노드 정도만 깔아 두시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빌드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슈퍼마켓과 주문 목록 두 개의 환경 설명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한 스크립트는 조금 만들어 둘까는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번 세미나도 30분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45분 정도가 됐어요. 핸즈온은 한 줄당 슈퍼마켓과 주문 목록당 1시간 정도씩을 예상하는데 한 3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